김포에서 듣고 계신 장화정님 감사해요. 구시로 맞춰드릴게요. 그런데 이어진 수연의 말에 라성그룹 회장 한서윤은 더 깜짝 놀라는데 혹시 회의도 늘 구시에 시작하지 않으시나요? 구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같아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종로 뒷골목은 오전 10시가 넘어도 여전히 그늘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좁은 상가 사이로 간판 하나 없는 낡은 문짝이 보였고 그 위에 손으로 쓴 듯한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석시계. 한서윤은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50평생 수백 번의 회의실 문을 열어봤지만 이 낡은 나무문 앞에서만큼은 묘하게 손끝이 망설여졌죠. 문을 밀고 들어서자 종소리가 아닌 작은 벨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시계들이 걸려 있었고 유리장 안에는 각종 부품과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돋보기를 낀 젊은 여성이 작은 테이블에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수연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인사했습니다. 손에 든 핀셋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으려 숨을 참고 있던 참이었죠. 헤어스프링을 조정하는 작업은 한치의 흔들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집중한 사람의 어깨선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계 수리가 필요하신가요? 수연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보는 순간 아주 짧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얼굴을 본 건지 손목의 시계를 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수연의 시선은 금세 서윤의 왼팔로 내려갔습니다. 크로노그래프시군요. 어디 보여주시겠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풀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스위스 한정판 모델이었습니다. 그가 창업 10년을 기념해 자신에게 선물한 유일하게 사적인 의미가 담긴 물건이었죠. 그런데 이틀 전부터 초침이 멈춰섰습니다. 여러 브랜드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지만 예약은 최소 한 달 뒤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다 이 골목 시계방을 찾아온 겁니다. 수연은 시계를 받아들고 루페를 낀 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베젤의 미세한 스크래치 간격, 용두 주변의 마모 패턴, 그리고 시계줄 안쪽에 남은 희미한 태닝 자국까지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훑으며 마치 시계가 아닌 사람의 맥을 짚듯 천천히 읽어냈습니다. 파워리저브 불량이에요. 그런데 헤어스프링 쪽에도 미세한 변형이 있네요. 외부 충격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현장 점검 중 계단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손목을 짚으며 넘어졌던 기억이 났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맡기시면 저녁 6시쯤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은 태블릿을 꺼내 접수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 동안 서윤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 선반 위 낡은 공구함, 그리고 계산대 옆 작은 액자 하나, 그 안에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였습니다. 갓 태어난 듯 보이는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 서윤의 시선이 그 사진에 멈췄습니다. 턱선, 귓불의 각도, 눈꼬리에 살짝 올라간 곡선.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게 친숙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저려왔죠.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서윤입니다. 수연은 타이핑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윤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느껴지는 날카롭지만 어딘가 지친 눈빛. 수연은 잠깐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라성그룹 회장님이신가요? 서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계를 9시에 맞춰드릴게요. 9시요? 오늘 9시에 늘 회의 시작하시죠?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설명했습니다. 걸음 템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계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걸음에 일정한 리듬이 있거든요. 그리고 손목에 태닝 자국이 시계줄 모양으로 남아 있는데 그 경계가 뚜렷한 걸 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차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베젤의 스크래치 간격도 일정한데 이건 버튼을 누를 때 습관적으로 같은 강도로 누르신다는 뜻이고요. 9시 회의를 중시하시는 분이라는 게 보였어요.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계 수리공이 고객의 생활 패턴까지 읽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놀라움을 넘어 묘한 불안감이 들었죠. 이 젊은 여성은 대체 무엇을 더 읽어낸 걸까요? 그럼 6시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서윤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벨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그는 자신의 왼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계가 없는 손목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 하나. 초침 모양을 닮은 가느다란 선. 2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유리 파편이 손목을 스쳤고 상처는 묘하게도 초침처럼 생겼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사람. 정미영. 그녀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곧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기억을 꺼내봐야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서윤은 다시 정석 시계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 추동해가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문을 열자 수연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셨어요. 다 고쳤습니다. 수연은 작은 융천에 쌓인 시계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풀어 손목에 찼습니다. 초침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정확히 6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아니,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간을 9시로 맞춰드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 9시요. 지금은 6시니까요. 오늘 밤엔 시계를 안 보실 것 같아서 내일 아침 회의 시간에 맞춰드렸어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시계를 차실 때 정확히 9시를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서윤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습니다. 고객의 하루 리듬을 읽고 그에 맞춰 시간까지 세팅해 주다니. 고맙습니다. 얼마죠? 10만 원이요. 서윤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나서는 길에 다시 한번 계산대 옆 액자를 힐끗 봤습니다. 아기 사진. 여전히 마음 한쪽이 불편하게 쿡쿡 찔렀습니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추동해가 물었습니다. 잘 고쳐졌습니까? 네. 그런데 서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계방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 그 젊은 수리공의 눈빛이 자꾸 떠오른다는 것. 그리고 액자 속 아기의 얼굴이 어딘가 본 적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시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손목의 흉터를 엄지로 쓰다듬었습니다. 초침 모양의 선. 27년 전 정미영과 함께 있던 그날 밤. 사고 직후 그녀가 했던 말. 저 혼자 키울게요.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아니,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돈을 보냈고 연락을 끊었고 기억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시계방에서 느낀 이상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윤은 창밖의 석양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각 정석 시계 안. 수연은 가게 문을 잠그고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리한 시계들의 사진을 찍고 로그를 작성하고 클라우드와 외장 메모리에 백업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오늘 온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한서윤, 라성그룹 회장, 손목의 흉터,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눈빛.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죠. 그저 시계를 고쳐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의 태엽이 조금씩 감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 수연은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9시에 맞춘 시계라.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잊으려 했던 과거가 자꾸 떠올랐고, 한 사람은 알 수 없는 끌림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9시에 맞춰진 시계 하나가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정수연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뜬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외장하드를 확인했습니다. 초록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어젯밤 작업 기록이 모두 백업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씻고 나와 간단히 토스트를 먹으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엔 시계방에서 밀린 수리 작업 3건, 오후엔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단골 할머니의 회중시계 점검, 그리고 저녁 6시부터는 삼성동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 장비 설치 보조 알바가 있었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기업 세미나였죠. 일당은 하루에 15만 원, 이틀이면 30만 원이었습니다. 외삼촌의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투석 치료에 약값까지 합치면 그 정도였죠. 전세 이자도 있었습니다. 월 80만 원. 시계 수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연은 저녁과 주말마다 행사 장비 알바를 뛰었습니다. 음향, 조명, 프롬프터 설치, 육체 노동이었지만 시급이 괜찮았고 무엇보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리는 자동 와인딩이 고장난 기계식 시계였습니다. 로터가 제대로 회전하지 않았죠. 수연은 케이스를 열기 전 시계의 앞면과 뒷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작 시간을 로그에 기록했습니다. 오전 9시 15분. 케이스를 열고 무브먼트를 꺼냈습니다.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로터를 분리하고 베어링을 점검했습니다. 미세한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세척액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완성된 시계를 다시 찍었습니다. 작업 종료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이 모든 사진과 로그는 태블릿에 저장되고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외장 하드에도 백업했습니다. 2중, 3중 안전장치였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1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쓰러졌습니다.
신부전이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외삼촌은 자신이 아끼던 시계 하나를 팔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기계식 시계였죠. 수연은 그 시계가 팔려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외삼촌의 떨리는 손을, 시계를 건네는 순간의 표정을, 그리고 그날 밤 외삼촌이 홀로 앉아 빈 시계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던 뒷모습을, 그때부터였습니다. 수연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으로, 글로, 파일로. 잃어버리기 전에 남겨두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온 수연은 뒷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이 쓰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병원비, 약가, 생활비. 빛바랜 종이 뭉치 사이로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천에 쌓인 물건이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태엽 열쇠였습니다. 오래된 회중시계에 쓰는 열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금속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루페를 끼고 자세히 봤습니다.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점자처럼 작은 점들로 새겨진 두 글자. 라성.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라성.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기억났습니다. 어제 왔던 그 사람. 한서윤. 라성그룹 회장. 수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아래쪽에 영수증 묶음이 있었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낡은 종이들. 맨 위에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1998년 5월 24일.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은 수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수연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늘 말했습니다. 넌 5월 24일에 태어났단다. 하지만 출생신고는 나중에 했다고 했습니다. 외삼촌 이름으로. 수연은 천천히 영수증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외삼촌은 이걸 숨겨뒀을까요? 그리고 라성이라는 글자는 또 무엇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미르라이트였습니다. 행사 장비 회사. 수연이 가끔 알바를 하는 곳이었죠. 수연 씨, 다음 주 수요일 라성그룹 주주총회 행사 기술 지원 가능하신가요? 일당 20만 원, 이틀 작업입니다. 라성그룹.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삼성동 컨벤션 센터에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무거운 스피커를 나르고 케이블을 정리하고 조명 각도를 맞췄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육체 노동은 복잡한 생각을 멈추게 했으니까요. 밤 11시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수연은 다시 그 태엽 열쇠를 꺼내봤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작은 금속 조각. 라성이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외삼촌은 왜 이걸 남겼을까요? 아니, 왜 숨겼을까요? 그리고 산부인과 영수증은 무엇일까요? 수연의 출생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외삼촌은 수연의 친아버지가 아닌 걸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릴 적 외삼촌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지금은 평범하게 사는 게 최선이란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열쇠를 보니 뭔가 큰 비밀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계방에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시계 수리하시는 곳이죠?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사장님이 누구신가요? 제가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친절하지만 가식적인 계산된 느낌이었죠. 최근에 라성그룹 회장님이 다녀가셨다던데요?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객 정보는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회장님이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다시 오실 계획 있으신가요? 수연은 카운터 뒤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작은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매장은 CCTV 녹화 중입니다. 고객 정보는 보호됩니다.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남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좋지 않다는 직감이 들었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공개 번호였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역시 비공개 번호였습니다. 9시는 약속의 시간. 오늘 도움 고맙습니다. 추. 수연은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9시는 약속의 시간. 어제 한서윤에게 시계를 9시에 맞춰드렸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추라는 서명. 누구일까요? 집에 도착한 수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라성그룹 비서실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동해. 49세. 한서윤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 기사 사진 속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뭔가 큰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엽 열쇠의 라성 각인, 산부인과 영수증, 한서윤의 방문, 그리고 추동혜의 문자.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외삼촌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조심해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을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란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태엽 열쇠가 자꾸만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라성이라는 두 글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성그룹 주주총회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수연은 미르라이트 본사에서 기술팀과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회의실엔 6명의 스태프가 앉아 있었고 프로젝트 매니저인 박서우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규모가 큽니다. 참석 인원 500명 이상, 언론사 20여 곳, 생중계까지 예정돼 있어요. 프롬프터 2대, 음향 시스템 12채널, 조명은 무대 전면과 측면 총 32개 라인입니다. 동선은 메인 출입구와 귀빈석 분리 동선, 이렇게 2개 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박서우는 도면을 펼쳤습니다. 컨벤션홀의 레이아웃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도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10년 넘게 시계를 다루며 익힌 관찰력은 이런 도면에도 적용됐습니다. 동선의 병목, 케이블 배치의 비효율, 예비 전원의 위치까지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았습니다. 여기 귀빈석 동선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수연이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박서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귀빈들이 백스테이지에서 무대로 이동하는 동선이 메인 출입구와 겹칩니다. 시간대가 맞물리면 병목이 생길 수 있어요. 차라리 측면 복도를 활용해서 백도어 동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어떨까요? 9분 정도면 동선 분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박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수연 씨, 현장 경험이 꽤 있으시네요. 몇 년 했습니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서 동선 파트를 맡아주시겠어요? 프롬프터랑 음향은 다른 팀원들이 담당하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선 설계는 복잡했지만 그만큼 흥미로웠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을 예측하고 병목을 제거하고 효율을 높이는 일, 시계의 톱니바퀴를 맞추는 것과 비슷했죠. 그날 오후 수연은 컨벤션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실제 공간을 보니 도면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기둥의 위치, 천장의 높이, 조명의 사각지대, 모든 걸 사진으로 찍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동선 도면을 태블릿에 그렸습니다. 저녁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박서우가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가 수정한 동선안, 본사에서 승인 떨어졌어요. 내일부터 이 버전으로 진행합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태블릿의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42분, 모든 작업엔 시간이 기록됐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수연의 습관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연은 외장하드에 오늘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사진, 도면, 메모 모든 것, 그리고 해시값을 생성했습니다. 파일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디지털 지문 같은 것이었죠.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했지만 수연에겐 이게 안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시계방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자동 와인딩 시계의 밸런스 휠을 조정하던 중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서우였습니다. 수연 씨, 급한 일 생겼어요. 지금 당장 본사로 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하긴 그렇고 일단 와주세요. 빨리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수연은 작업 중이던 시계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30분 후 미르라이트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엔 박서우와 팀장, 그리고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앉으세요. 팀장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성그룹 인사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저녁 누군가 우리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파일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프롬프터 스크립트에 승인되지 않은 문구가 삽입됐고요. 귀빈석 동선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삭제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접속 기록을 보니 수연 씨 계정으로 로그인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어젯밤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수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혼자 사는 그녀에게 알리바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백업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 작업 기록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제 오후 6시 42분에 최종 파일을 업로드했고 그 이후론 서버에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태블릿을 꺼내
클라우드 접속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성 측에서 받은 로그를 보면 밤 11시에 수연 씨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수정됐어요. 그건 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거죠. 어쨌든 책임은 수연 씨한테 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명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백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백업해둔 원본 파일이 있습니다. 타임스탬프와 해시값도 있고요. 제가 업로드한 파일과 현재 서버의 파일을 비교하면 누가 수정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현장 작업은 보류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외장하드를 연결하고 어제 백업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동선 도면 파일, 타임스탬프는 오후 6시 42분, 해시값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버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해시값을 비교했습니다. 달랐습니다. 수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버 접속 로그를 요청해 받았습니다. 밤 11시에 그녀의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IP 주소가 이상했습니다. 수연이 사는 동네의 IP가 아니었습니다. 해외 IP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계정을 해킹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수정했습니다. 프롬프터 스크립트에 일시 권한 대행 상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했고 귀빈석 분리 동선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목적일까요? 수연은 프롬프터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삽입된 문구를 읽었습니다. 본 주주총회는 회장 불참에 따라 일시 권한대행 체제 상정을 안건으로 다룹니다. 회장 불참? 한서윤이 오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누군가 그의 부재를 이용해 권한을 가져가려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원본 파일, 해시가, 타임스탬프, 서버 로그, IP 추적 결과, 그리고 이메일로 팀장에게 보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수연은 시계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오전에 중단했던 시계 수리를 마저 했습니다. 밸런스 휠을 조정하고 케이스를 닫고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초침이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밤 9시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문틈으로 뭔가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주워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동선 도면이었습니다. 수연이 설계한 원본 도면, 삭제되기 전 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귀빈석 스티커 5장, 세 번째는 서버 접속 로그 사본, 해외 IP로 접속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손으로 쓴 메모 한 장. 9시 전에 배포하세요. 동해. 9시 전에. 내일 주주총회는 아침 9시에 시작됩니다. 그 전에 이 자료들을 배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동해. 추동해. 라성그룹 비서실장.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사실이 수연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수연은 라성그룹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장 류진호가 받았습니다. 보안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르라이트 협력사 정수연입니다. 급히 전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무슨 자료인가요? 서버 해킹 관련 증거 자료입니다. 그리고 삭제된 원본 동선 도면도요. 지금 당장 만나뵐 수 있을까요? 류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본사 로비에서 만납시다. 수연은 봉투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라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됐습니다. 백업 습관이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에,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로비에서 류진호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에 과묵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원본 도면, 삭제 전 파일, 서버 로그, 그리고 제 백업 자료요. 비교해 보시면 누가 파일을 조작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류진호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제 백업 파일도 있고요. 일부는 익명으로 받았습니다. 익명? 네. 하지만 정확한 자료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류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니 현장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연은 본사를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 그날 오후 수연은 컨벤션홀에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프롬프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음향은 문제없는지, 동선은 명확한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귀빈석 입구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봉투에 들어있던 그 5장의 스티커, 백도어 동선 표시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주주총회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수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백업하고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고 진실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처럼 자신도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는 몰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초침처럼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새벽 5시, 수연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오늘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태블릿, 외장하드, 백업 파일이 저장된 USB, 그리고 어제 류진호에게 전달한 자료의 사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컨벤션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준비 인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테스트하는 사람, 음향을 점검하는 사람, 의자를 배치하는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백스테이지로 향했습니다. 프롬프터를 최종 점검해야 했습니다. 화면을 켜고 스크립트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또다시 문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본 주주총회는 회장 불참에 따라 일시 권한대행 체제 상정을 안건으로 다룹니다. 어제 삭제했던 그 문구가 다시 살아나 있었습니다. 수연은 즉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백업해둔 원본 스크립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터 시스템에 접속해 파일을 교체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업로드, 확인, 그리고 파일 잠금. 관리자 권한으로 파일을 잠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수정할 수 없도록.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우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죠. 파일이 또 바뀌어 있었어요. 원본으로 교체했습니다. 또요?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죠?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서윤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이 치밀하고 집요하다는 것. 오전 8시 30분 참석자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주주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 그리고 라성그룹 임원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임원들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대에 찬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황기택이 귀빈석에 앉았습니다. 라성그룹 부회장, 50대 후반의 당당한 체구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임원들과 작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수연은 백스테이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류진호였습니다. 준비 잘 됐습니까? 네, 프롬프터도 고쳤고 동선도 확인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류진호는 작은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혹시 모르니 차고 계세요. 필요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연은 이어폰을 받아 귀에 꽂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뜻일까요? 류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전 8시 50분 법무팀 직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태블릿을 들고 황기택에게 다가갔습니다. 황기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추동해가 무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도운 스캔, 골든타임이었어요. 스캔이요? 봉투에 들어있던 서류들. 그걸 법무팀에 넘겼고 법원에서 긴급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황기택의 권한대행 상정은 불가능해졌어요. 수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이 전달한 자료가 이렇게 빠르게 법적 조치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너무 큰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오전 9시 정각.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라성그룹 제23회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무대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석? 그러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프롬프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본대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그때 황기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별도 원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한서윤 회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총회에서는 잠시만요. 법무팀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황기택의 말을 가로막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황기택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상정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문서를 배포하겠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황기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법무팀장을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 결정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홀 뒤편의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역광 때문에 처음엔 누군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재킷을 입은 남자,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벗는 순간 모두가 알아봤습니다. 한서윤이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중앙 통로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목엔 시계가 차 있었습니다. 정석 시계에서 고친 그 시계. 9시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연, 죄송합니다.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매달 하루씩 필드 라운드를 나갑니다. 익명으로 현장을 돌아보고 직접 보고 듣습니다. 회장실에 앉아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서윤은 손목의 시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며칠 전 종로의 작은 시계방에 갔습니다. 제 시계가 멈춰서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수리공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시계를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9시에 맞춰줬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제 걸음걸이, 손목의 흔적, 시계의 스크래치를 보고 제가 매일 9시에 회의를 시작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가 시계를 찰 때 정확히 9시를 볼 수 있도록 맞춰줬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프로페셔널은 숫자가 아니라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고객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계 덕분에 오늘 9시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늦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습니다. 수연은 백스테이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의미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황기택은 무대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됐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임원들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황기택을 바라보는 눈빛은 없었습니다. 서윤은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업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라성그룹은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도로 만들겠습니다. 정석 시계의 젊은 수리공이 제 시계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멈춰선 것들을 다시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총회가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연은 장비를 정리하며 손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오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수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추동혜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잠깐 시간 되시나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을 만난다는 것, 그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한다는 것, 왠지 모를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백스테이지의 작은 대기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을 열자 서윤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 설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백업 습관, 기록하는 습관이 모든 걸 바꿨어요. 만약 그 자료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본 적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액자 속 아기의 눈빛처럼. 서윤이 손목에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너무 긴장해서 태엽을 과하게 감은 것 같아서요. 수연은 시계를 받았습니다. 익숙한 무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손목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희미한 흉터, 가느다란 선, 초침처럼 생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흉터,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들었습니다. 외삼촌이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손목에 특별한 흉터가 있었단다. 초침 모양의. 수연은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수연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시계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수연은 시계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기다려요. 서윤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 흉터 본 적 있나요? 수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서윤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이 흉터 본 적 있나요?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니, 비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 아빠는 손목에 특별한 흉터가 있었단다. 초침 모양의. 사고로 생긴 거였어. 유리 파편에 베었다고 했지. 그때 수연은 어렸습니다. 10살이었을까요? 외삼촌의 말을 듣고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빠라는 존재가 실감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그 흉터가 있었습니다. 서윤의 왼손목에 가느다란 선으로 남은 초침처럼 생긴 흉터.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수연은 대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외삼촌의 상자에서 찾은 태엽 열쇠.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왠지 곁에 두어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천을 풀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금속면의 한글 점각. 라성.
라성그룹, 한서윤, 초침 흉터, 그리고 이 열쇠.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공개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수연 씨죠? 저는 진다혜라고 합니다. 탐사 유튜버입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수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탐사 유튜버.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인터뷰인데요? 한서윤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제보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최근 종로의 시계방을 자주 방문하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주주총회에서도 그 시계방 이야기를 하셨고요. 혹시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게 분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아,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저희가 이미 상당한 정보를 확보했거든요. 혼외자 의혹도 있고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시면. 수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혼외자 의혹.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벌써 그런 말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연 씨 맞죠? 저는 민세아입니다. 라성그룹 감사위원장입니다. 수연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민세아는 세면대에 기대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다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이미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황기택 라인에서 흘린 겁니다. 오늘 주주총회가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죠.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점점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제 조언은 이겁니다. 숨지 마세요. 숨으면 약점이 돼요. 차라리 정면으로 대응하세요.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친자검사, 증거보전, 신변보호, 모든 게 가능합니다. 친자검사요? 민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모든 걸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고요. 물론 당신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요.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자검사. 그 말이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만약 결과가 나온다면, 만약 정말로 한서윤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언론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민세아는 명함을 건네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수연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세아 라성그룹 감사위원장, 전 판사.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수연은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추동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연을 보고 조용히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수연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윤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느린,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답 안 하셨죠? 이 흉터 본 적 있냐고. 수연은 주머니에서 태엽 열쇠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속면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점각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라성.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루페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점각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외삼촌 유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영수증도 있었어요. 날짜는 1998년 5월 24일.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정미영. 제 엄마 이름이에요. 외삼촌이 그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초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회사 디자인실에서 일했죠. 우린 몰래 만났어요. 당시 제가 너무 바빴고 회사도 막 시작한 단계라 공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목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27년 전 우리 둘이 함께 있던 밤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파편이 제 손목을 베었죠. 미영이는 그날 밤 저한테 말했어요. 임신했다고. 하지만 아이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고. 제 곁에 있으면 언론의 관심 때문에 아이가 평범하게 살 수 없을 거라고. 수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존중했어요. 미영이의 선택을. 돈을 보냈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영이가 출산 직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아이를 찾고 싶었지만 미영이 오빠 당신 외삼촌이시겠죠?가 연락을 거부했어요. 미영이의 유언이었대요. 아이를 평범하게 키우겠다고. 회장 아들로 키우지 말아달라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27년의 시간, 서로 모른 채 살아온 시간, 그 안에 담긴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찾지 않았어요. 존중했어요. 미영이의 유언을. 하지만 매일 궁금했어요. 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서윤은 수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당신을 만났어요. 시계방에서.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 당신 눈빛이, 손동작이, 말투가 미영이를 닮았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동혜가 조용히 티슈 상자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받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범히 가난을 뜻했다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평범하게 산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가난이었어요. 외삼촌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했어요. 전세 이자 때문에 알바를 3개씩 뛰었어요. 그게 평범이었다면 그 정의는 누가 내린 건가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미영이의 유언이 잘못됐다고 말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연의 고통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성그룹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잃었던, 그리고 이제야 다시 만난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추동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황기택 라인에서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통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지금은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세아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법원 입회하에 친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증거 보전도 함께 신청했고요. 결과는 사흘 정도 걸릴 겁니다. 수연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모든 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서명하겠습니다. 수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정수연.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윤도 서명했습니다. 한서윤. 그날 저녁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비공개 번호였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수연은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캡처했습니다. 문자도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 몰랐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1시간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행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차량 번호까지 확대해서 그리고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태엽 열쇠, 초침 흉터, 서윤의 눈물, 그리고 친자 검사 동의서. 모든 게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묘한 평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은 수연에게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방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밤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정말로 한서윤이 자신의 아버지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 휴대폰은 꺼놓았습니다. 기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낯선 번호로 계속 걸려왔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이 왔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단독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입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수연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조용히, 천천히 생각해라. 급한 게 세상에 제일 위험하단다. 시계방에도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인 척하는 사람, 고객인 척하는 사람. 하지만 수연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시계를 보는 눈빛이 달랐으니까요. 진짜 고객은 시계를 사랑하는 눈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연을 관찰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문을 잠그고 영업 중단 팻말을 걸었습니다. 사흘 동안만. 그리고 오늘 드디어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민세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본사 50층 회의실로 오세요. 법원 입회인과 함께 결과를 전달받겠습니다. 수연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오후 2시, 3시간 남았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외삼촌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재킷과 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평소의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 아닌 격식을 갖춘 모습, 마치 법정에 서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오전 11시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약속 장소로 향하는 사람, 쇼핑하러 가는 사람,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수연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성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5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이고 차가운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50층 회의실에 약속이 있습니다. 정수연입니다. 경비원은 명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증을 건네주며 엘리베이터를 안내했습니다. 수연은 방문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50.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귓가가 먹먹했습니다. 높이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40층, 45층, 48층, 그리고 50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긴 복도 끝에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추동혜였습니다.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회의실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서윤, 민세아,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2명. 법원 입회인과 변호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그 안에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세아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윤과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서윤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고 턱선이 굳어 있었습니다. 법원 입회인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친자 검사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본 검사는 법원의 감독하에 공인된 기관에서 진행됐으며 결과의 신뢰도는 99.97%입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검사자 한서윤과 정수연의 유전자 검사 결과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확률은 99.97%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서윤은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법적으로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방에서의 만남도, 태엽 열쇠의 각인도, 초침 흉터도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수연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뭐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 27년 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저는 반값 걱정하며 살았고 외삼촌은 병원비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셨죠? 왜 저는 알바를 3개씩 뛰어야 했고 밤마다 걱정에 잠 못 잃었죠? 서윤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땐 내 엄마 정미영의 부탁이었어.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내가 곁에 있으면 너한테 그림자라고. 평범이 가난과 고립을 의미했다면요? 수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27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분출됐습니다. 누가 그 정의를 내렸죠? 엄마가? 아니면 당신이? 평범히 외롭고 가난하게 사는 거라면 그게 정말 엄마가 원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당신이 책임지기 싫어서 만든 핑계인 건가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자신의 선택이 미영이의 유언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한 선택이 결국 수연에게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저는 매일 궁금했어요. 부모님이 누구일까? 왜 저를 버렸을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12살 때 외삼촌 병원비 때문에 시계를 팔아야 했을 때, 그 시계를 넘기며 울던 외삼촌을 봤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부모님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라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외삼촌이 아프셨으니까요. 친구들이 캠퍼스 생활 이야기할 때 저는 알바 현장에서 장비를 날랐어요. 25에 친구들이 취업하고 연애할 때 저는 시계방에서 홀로 나사를 조이고 있었어요. 그게 평범이었나요? 테이블 모서리를 움켜쥔 수연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세아와 추동해는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녀가 풀어야 할 27년의 매듭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과 자동차와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수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팔을 천천히 벌렸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의하는 평범을 같이 만들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라성그룹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 앞에 선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27년을 잃어버린, 그리고 이제야 되찾은 아버지였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동시에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화가 나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많이, 정말 많이 화가 나요. 27년이에요. 27년을 혼자 살았어요. 외삼촌이랑 둘이서. 궁금했어요. 매일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저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정말로 버리신 걸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다시 세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재킷 소매를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이유를, 설명을,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히. 수연은 그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7년의 외로움이, 궁금증이, 그리움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서윤도 울었습니다. 수연의 어깨를 안은 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27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는 것. 민세아가 조용히 티슈 상자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고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보다 평온했습니다. 터뜨려야 할 걸 터뜨렸고 말해야 할 걸 말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민세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티슈로 얼굴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소문은 이미 퍼졌어요. 숨기면 더 나쁜 쪽으로 갈 거예요. 민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숨기면 약점이 됩니다. 하지만 공개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서윤도 동의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 수연을 괴롭힌 사람들 모두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 저는 재산을 원하지 않아요. 현금도, 지분도, 상속도 다 필요 없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저는 제 월급으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외삼촌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사는 게 진짜 평범이라고. 저는 그 평범을 지키고 싶어요.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감동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다른 걸 주세요. 권한을요. 라성그룹에 사람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현장 안전, 하청 노동 개선, 디지털 취약층 보호. 그런 것들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부권을 주세요.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면 제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을요. 민세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돈 대신 권한을 요구하는 건가요? 네. 돈은 저를 바꾸지 않아요. 하지만 권한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원해요. 서윤은 한동안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먼저 프로그램의 공동 설계자이자 실행 책임자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안건에 대한 거부권도 부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서윤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7년 만에 제대로 된 시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이틀 후로 잡혔습니다. 라성그룹 본사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민세아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법무팀과 홍보팀이 총동원됐습니다.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들고 답변을 정리하고 법적 리스크를 검토했습니다. 수연도 여러 차례 리허설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민세아가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 앞에 선다는 것, 카메라 수십 대가 자신을 향한다는 것, 그리고 전국에 생중계된다는 것.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민세아가 준비해준 네이비 재킷과 흰 셔츠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지만 오늘은 필요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모든 게 두 배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컨퍼런스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연은 백스테이지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비됐나요?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격식을 갖춘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수연을 안심시키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떨려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함께니까 괜찮을 겁니다. 서윤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수연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수연은 눈이 부셨지만 고개를 들고 앞을 봤습니다. 서윤과 나란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잔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라성그룹 한서윤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됐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라성그룹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분은 정수연 씨입니다. 그리고 정수연 씨는 제 딸입니다.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가 더 빠르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서윤은 기다렸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기를.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27년 전 저는 정미영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당시 라성그룹 디자인실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만났습니다. 당시 회사가 막 시작 단계였고 제 개인사가 공개되면 사업에 영향을 줄 것 같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녀는 제게 부탁했습니다. 아이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고, 재벌 회장의 아들로 키우지 말아달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미영의 오빠가 키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다시 한번 미영의 유언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윤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립되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외삼촌과 단둘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병원비 걱정, 전세 걱정, 생활비 걱정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게 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합니다. 수연에게, 그리고 고인이 된 정미영에게도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숙였습니다. 몇 초간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홀은 조용했습니다. 플래시만 계속 터졌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동시에 오늘 라성그룹 내부의 비리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황기택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이 주주총회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프롬프터 스크립트를 변조하고 동선 파일을 삭제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강제하려 했습니다. 또한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내부자 거래 의혹도 확인됐습니다. 홀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서버 접속 로그, 프롬프터 변조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이 증거들은
정수연 씨의 백업 습관 덕분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작업을 사진으로 남기고 타임스탬프를 기록하고 이중 백업했습니다. 그 습관이 진실을 지켰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될 줄 몰랐습니다. 카메라가 모두 자신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부터 라성그룹은 변합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라성펀드, 즉 사람 먼저 펀드를 출범합니다. 현장 안전, 하청 노동 개선, 디지털 취약층 보호, 시계기술 장악. 이 네 가지가 펀드의 핵심 축입니다. 그리고 이 펀드의 공동 설계자이자 실행 책임자는 정수연 씨입니다. 그녀는 특정 안건에 대한 거부권과 공동 의결권을 가집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따님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게 적절한가요? 경영 경험도 없는데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험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연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주주총회 조작을 막아낸 것, 증거를 보존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아닌 권한을 요구한 것. 이 모든 게 그녀의 자격을 보여줍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황기택 부회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사회에 직무정지를 상정했습니다. 표결 결과 가결됐습니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서윤은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수연도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연은 의자에 앉은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수고했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라성펀드 설계, 구분 규칙 제정, 안전 체크리스트 작성. 수연은 오전엔 시계방에서 일했고 오후엔 라성그룹 본사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두 개의 삶이었지만 이상하게 조화로웠습니다. 오전엔 초침을 살렸고 오후엔 제도를 살렸습니다. 구분 규칙은 수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구분 내에 보고 검증, 결정을 완료하는 프로토콜이었습니다. 프롬프터나 동선 같은 중요 파일은 이중 서명과 로그 고정을 의무화했습니다. 주주총회 때의 교훈을 제도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미르라이트 조작 사건도 마무리됐습니다. 수연의 백업 파일과 접속 로그 덕분에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현장 PM 박서훈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회사는 그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등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엔 수연의 보조로 일하게 했습니다. 처벌이 아닌 회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박서훈은 첫 출근 날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저도 실수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수연의 말에 박서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연이 설계한 안전 체크리스트를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점을 피드백했습니다. 점점 변해갔습니다. 탐사 유튜버 진다에도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의 채널에서 15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허위 예고를 한 것,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려 한 것, 조회수에 집착한 것, 모두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채널 방향을 바꿨습니다. 탐사 저널에서 팩트체크 저널로 전향했습니다.
허위정보 방지 캠페인에도 합류했습니다. 노조 지부장 오상문과 수연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개선돼야 하는지 그 의견들을 모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는 곧 업계 표준안으로 채택됐습니다. 류진호는 행사 동선 표준 템플릿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주주총회 때의 백도어 동선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행사에서 그 템플릿이 사용됐습니다. 효율이 올라갔고 사고가 줄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라성그룹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수연은 매주 이틀씩 현장을 돌았습니다. 공장, 물류센터, 협력업체 직접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시계방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의 회중시계를 수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지만 정성껏 손을 보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초침이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쁜가? 아니요, 막 끝났어요. 수연은 시계를 케이스에 넣고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운터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서윤은 시계방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오상문 지부장님 만났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현장 체크리스트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대요. 사고도 줄었고요. 구분 규칙도 여러 번 쓰였대요.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 내가 만든 규칙이 현장까지 내려간 거야.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규칙이 정말 쓰일까?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가능하다는 걸. 수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다음 주에 필드 라운드 같이 갈까? 경기도 공장 쪽으로. 좋아요. 가죠.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시계방은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만 똑딱거렸습니다.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27년을 잃었지만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가을의 서늘한 바람으로 바뀌었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종로 골목에도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시계의 간판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시계방을 찾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수연은 시계방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수연은 카운터를 닦으며 오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오전엔 밀린 수리 작업 2건, 오후엔 서윤과 함께 경기도 공장 현장을 돌아볼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시계를 고치고 현장을 보고 제도를 다듬는 삶.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손에 낡은 천으로 쌓인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습니다. 오래된 회중시계가 나타났습니다. 금도금이 벗겨진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시계였습니다. 남편이 쓰던 겁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죠. 이 시계만은 버릴 수 없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금속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추억의 무게였습니다.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고쳐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유품이니까요. 소중한 것이니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부품을 구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꼭 살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수연은 시계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무브먼트가 보였습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여전히 구조는 아름다웠습니다. 수연은 루페를 끼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메인 스프링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밸런스 휠도 손상됐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서윤이 시계방에 도착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캐주얼 재킷. 이제 이 모습이 더 익숙했습니다. 회장보다는 아버지로서의 모습. 수연은 작업 중이던 시계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준비됐어? 네, 가죠.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나섰습니다. 종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골목 어귀의 떡볶이 가게에서 매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문방구 앞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자랐고, 이 골목에서 시계를 배웠고, 이 골목에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여기 참 좋네. 서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외삼촌이랑 둘이서요. 모든 게 익숙해요. 저 모퉁이 약국, 저기 세탁소, 저 건너 분식집. 다 제 기억 속에 있어요. 미영이도 이 골목을 좋아했을까?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정미영. 만난 적은 없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사람. 서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외삼촌이 남긴 편지를 통해, 그리고 자신 안에 남은 흔적을 통해. 그랬을 것 같아요. 외삼촌이 그러셨거든요. 엄마는 조용하고 평범한 걸 좋아했다고.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것을요. 너를 닮았구나. 제가 엄마를 닮은 거겠죠.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그리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공장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라성 펀드로 개선한 안전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현장 관리자들이 맞이했습니다. 수연과 서윤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전모를 썼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새로 설치된 안전 난간, 개선된 조명, 비상구 표지판, 그리고 곳곳에 붙은 안전수칙 포스터. 수연이 설계한 체크리스트가 실제로 적용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때요? 현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수연이 작업자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졌어요. 예전엔 어두워서 작업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훨씬 밝아요. 안전 난간도 든든하고요. 비상구도 명확해서 만약에 사고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더 개선할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안전사고가 40%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작업 효율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휴게실 개선, 정기 점검 주기 단축,
작업자 의견 수렴 채널 마련.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로. 고마워요. 처음엔 자신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현장 사람들도 다 느끼고 있어. 변화를.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칭찬이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됐습니다. 시계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8시였습니다. 가게는 닫혀 있었지만 수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조명을 켰습니다. 시계방이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카운터 한켠에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태엽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속면에 한글 점각 라성이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 아래 작은 설명판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시작을 잊지 않기 위한 표식. 이 열쇠는 나의 뿌리이자 나의 미래입니다. 서윤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계산대 옆 벽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계방의 구분 규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3가지 원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 현금은 도움입니다. 조건 없이 드립니다. 2, 시선은 존중입니다. 판단 없이 바라봅니다. 3, 기록은 개선입니다.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원칙이었습니다. 수연의 철학이 담긴 문장들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수연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존중으로, 판단이 아닌 기록으로, 처벌이 아닌 개선으로. 앉으세요. 수연이 카운터 앞 의자를 권했습니다. 서윤은 앉았습니다. 수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시계 좀 볼게요. 서윤은 시계를 풀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9시에 맞춘 그 시계. 6개월 전 처음 고쳤던, 그리고 주주총회 날 다시 점검했던 그 시계. 이제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상징이 된 시계였습니다. 수연은 루페를 끼고 시계를 살폈습니다. 베젤, 용두, 케이스백, 모든 걸 세심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무브먼트가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작은 브러쉬를 들어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껏. 이제 이 시계는 둘이서 맞추자. 수연이 말했습니다. 케이스를 닫으며. 서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함께 시간을 맞춰가자는 것. 그 약속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 둘이서 맞추자. 천천히, 정확하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시계를 사이에 두고 그 시계 안에서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째깍째깍, 멈추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밤이 깊었습니다. 수연은 가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작업대를 닫고 공구를 정리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도왔습니다. 청소도 거들고 무거운 물건도 옮겨줬습니다. 부녀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수연은 셔터를 내리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윤도 따라 나왔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밤의 평온함이 골목을 감쌌습니다. 셔터를 내렸습니다. 쇠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수연과 서윤은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천천히. 말은 없었지만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봤습니다. 수연의 눈빛과 서윤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9시에 또 만나자는 것을, 다음 필드 라운드에 함께 가자는 것을, 다음 시계도 함께 맞추자는 것을. 내일 뭐해? 서윤이 물었습니다. 시계 고치죠. 할머니가 맡기신 회중시계요. 유품이에요. 꼭 살려드리고 싶어요.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알겠어요. 그럼 내일 또 봐요. 그래, 내일 또 보자. 9시에. 두 사람은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서윤은 골목을 빠져나가 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골목을 돌아 자신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각자의 길. 하지만 이제는 연결된 길이었습니다. 수연은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을 통해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앞으로만, 멈추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회중시계, 공장 현장, 서윤과의 대화, 그리고 둘이서 맞추자던 약속.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모든 게 의미 있었습니다. 27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둘이서 만들어가는 시간. 천천히 정확하게 함께. 초침처럼 앞으로만 가는 시간. 수연은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시계를 고칠 것입니다.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내일도 아버지를 만날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도 멈추지 않습니다. 초침은 오직 앞으로만 갑니다. 그게 시간의 법칙이고 삶의 원칙입니다. 수연과 서윤은 이제 그 원칙 안에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9시에 맞춘 시계처럼 정확하게 함께